이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 비어있는 상가와 숙박시설, 이른바 호텔방 전세도 포함이 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역에 가져올 파장은 무엇인지, 또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대 행정학과에서 신동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부동산경제연구소에서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영원 대전지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세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확대 공급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 9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민간이 짓고 있는 주택 물량을 사들여 공공전세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1단계 공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비어있는 상가와 숙박시설 2만 6천 가구를 새로 꾸며 추가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안에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2년 뒤부터 본격 추진되는 중장기 공급 계획은 질 좋은 임대주택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기존 주택보다 크기를 넓히고 생활 SOC와 질 높은 주거 서비스를 결합하는 질 좋은 평생 주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패스트푸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파트를 공급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은 다가구라도 공급을 해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 이쪽에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먼저 어제 정부 발표 내용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어제 이제 전세에 관련된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단기에 좀 전셋집을 좀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량 중심의 이제 공급 정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단기 정책, 중장기 정책, 그리고 이제 어떤 질을 좀 높이겠다. 좋은 거주 환경이 좋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주거지를 좀 공급하겠다라고 좀 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임의 부담도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네. 제도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뭐 전문가나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용이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네네. 지금 나온 정책은 신축 위주의 이제 공급 정책이다, 전세 공급 정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년 동안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구체적인 지역은 좀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예. 지금 11만 4천 호 중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7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이 어떻게 분화가 돼서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보다는 네네. 좀 시기를 좀 강조한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022년까지지만 네. 이제 내년 상반기 21년까지 4만 9천 호 정도 공급하고 수도권에 이제 2만 4천 호 공급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보다는 이제 시기를 더 강조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금 전세난이 심각한데 어디에 얼만큼이 공급이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정부 대책에서 아마 계룡하고 충남 천안의 서북구가 이제 추가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는 빠졌습니다. 소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뭐
저 지방으로는 울산도 있었고요. 네, 뭐 네. 천안도 있고 이제 계룡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네. 포함 처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통계적으로 보면 규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을 했는데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문재인 정부의 이제 핵심 정책이 핀셋 규제고요. 네. 정부가 부동산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예. 코로나 영향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또 부동산과의 전쟁의 전선을 너무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네, 의지가 네. 좀 들어가서 진짜 필요한 지역, 진짜 문제가 되는 지역, 또 광역시 위주로만 네, 이렇게 네. 일부 지역만 이렇게 전선을 좀 축소하면서 네, 네. 보다 집중을 하고 전세 공급 대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규제는 광역시 위주로 가겠다는 네. 어떤 시그널로 저희가 읽어드릴 너무 전선을 확대하지는 않겠다. 네,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뭐 계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조정적이나 투기 관리적으로 들어갈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네. 천안이라든지 아산 이쪽 지역은 지금은 안 들어갔지만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그 투기적이나 조정적으로 지정될 확률이 저는 매일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시 이번에는 빠졌지만 아마 다음에는 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추가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어제 정부 발표 내용을 저희가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른바 호텔방 전세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상가나 기존의 이제 숙박 시설을 어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신 교수님, 이 정책 어떻게 시장에서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이제 대책이죠. 호텔방이 예, 예. 어떻게 주거지가 될 굉장히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이제 다른 나라 사례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그런 예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호텔을 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원룸보다도 더 열악한 이제 주거 여건이 되죠. 그래서 주로 노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 호텔방에 현실적으로 혼자서 살고 있어요. 예, 그런 현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호텔이 아니라 약간은 주거가 가능하고 간단하게 라면 정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런 정도에 하는 것으로는 호텔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얘기해서 최소한 2사람 이상 함께 살아야 할 공간으로서 호텔을 제시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호텔과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주거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고 변환시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리모델링이라든가 네네. 또 뭐 최근에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환기라든지 네. 또 화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좀 다른 견해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제가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네, 드리면요. 네, 네. 대책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네, 네. 지금 호텔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네, 워낙 네. 쇼킹하고 호텔만 일반적이지 부각이 않기 됐습니다. 때문에 네, 네. 부각이 됐는데 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실 공공임대가 39,000호 정도 되고요. 네, 네. 공공전세가 18,000호, 신축 매입이 44,000호고 네, 네. 비주택 리모델링이 13,000호 정도예요. 그래서 네, 네.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네. 너무 확대 해석이 되다 보니까 네, 네. 호텔이 다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슈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작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정부가 물론 연끌을 한 거는 이해를 해요. 굉장히 네네. 급하고 지금 전세가 단기간에 급등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끌어모았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사실 네네.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네네. 호텔이 좀 이슈가 된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서 이게 이미 했거든요. 이미 실패 사례가 있는데 서울 종로에서 이제 호텔을 개조해서 네네. 주거용으로 사용했는데 왜 실패를 했냐라고 보면 두 가지가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민간한테 이제 그때는 좀 맡겼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이 들어가지 않고요. 창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네네. 거주하기 굉장히 불편한데 최근에는 신축 빌라들도 풀옵션에 굉장히 시설이 좋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네네. 들어가고. 근데 시장의 그 1인 수요자들이 만족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성공을 하려면 양질의 리모델링, 굉장히 좋은 돈을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고요. 그 정도가 네.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이거든요. 네네. 한 70만 원 정도 지불하는데 과연
이게 가족 단위면 괜찮은데 이게 호텔 개조하면 전용 면적 한 6평 정도 되거든요. 네. 1인 수요인데 1인 수요가 70만 원, 80만 원을 내고 호텔 방에서 거주하겠느냐.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숙제를 풀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고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효과는 미비하면서 투자비는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호텔이 또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의도는 좋았지만 막상 효과, 이게 가성비를 따져보면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또 호텔이 그 보통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호텔 앞서서 소장님이 이게 실패한 정책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월세인 경우였고 이걸 전세로 돌리면 얘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건요. 네네. 뭐 전셋집을 원한다,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1인 가구도 물론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2, 3인, 3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원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2, 3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거를 뭐 부동산 자체가 공급이 좀 탄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 중간에 지금 시간이 좀 정부에서 인정한 부분이지만 네, 네. 시간이 좀 비거든요. 예, 한 그럼 2년이 비죠.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뭐 임시 방편식의 정책 어떻게 보면 또 정책을 내놓으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좀 해주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호텔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완화를 해주겠다, 특례로 완화를 해주겠다까지 할 정도로 예.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한 어떤 정책을 내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좀 각자의 그러니까 시장의 구성원들 있잖아요. 네, 그 네. 각자 입장을 좀 생각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하고 지금 정부가 내놓는 공급에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안 맞는 온도차가 좀 있다. 네, 그런 예.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보수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정책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사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정말 심각한 전세난이 있습니다. 전세난 이걸 좀 서울 모든 정부 대책은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상황에 맞춰서 지부장님 지금 전세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 걸 보면 그래도 하나 좀 위안이 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네. 정부에서 이 전세난의 이 심각성을 제대로 좀 인식은 하고 있구나. 네네. 라는 데 상당히 좀 저희들은 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천만 다행이다 그래도 그죠? 근데 이 공급하는 것도 아까도 서두에 잠깐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오직 했으면 호텔까지도 매입을 해서 주거로 전향을 하겠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지역에도 지금 보면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다음에 임대차에 있다가도 이제 우리 토론을 하게 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물량이 지금 없어요. 네.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아파트 단지에 지금 전세 물량이 나와 있으면 2개, 3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떤 그 전에 거래된 가격보다도 3천에서 5천 정도 높게 지금 형성이 가격이 나와 있는 물건이 나와 있지 시중 가격에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임차인들이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죠.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참 아쉬웠던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거를 다 정부에서만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 네. 민간 부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없다는 거죠. 정부에서 공공 임대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파급적으로 올릴 수 있려면 민간인들이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의 뒷받침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후배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세종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아야지 분양받아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최근에 이 고급 독일 소형차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 이제 자기는 집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세종 지역 뭐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세종 지역은 또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어디 소장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게 뭐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예, 예. 세종의 문제는 사실 저는 정부가 좀 야기를 시킨 거 아닌가 싶거든요. 굉장히 예, 자극을 예. 했는데 몇 달 전에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 발언으로 또 자극을 한번 줬고요. 최근에는 여당 대표님께서 또 국회 이전 발언으로 세종의사당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의사당 예, 예. 발언으로 또
자극을 주게 되니까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매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전세 가격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세종이 핫한 지역이 된 부분에는 뭐 정부가 일조한 부분이 있고 지금 세종시는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서울 네. 따라가자 강남 뭐 우리가 강남하고 이제 같은 수준으로 간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유력 대선 후보잖아요. 또 정부 여당 대표께서.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 당분간은 저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가면서 세종시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그럼 전세난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 교수님, 뭐 역대 최악 전세난이라고들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전세난의 배경, 뭐 이건 뭐 진영에 따라서 뭐 어떤 이유도 다 다르고요. 교수님 보실 때는 이렇게 최악 전세난 어디서 좀 비롯됐다고 예. 보십니까? 이게 원인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원인이 부동산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문제를 부동산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된 것이 지난 수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네.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또 네. 부동산 관련자들하고 얘기해 보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유동자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유동자산이 너무- 유동자산이 많은 문제를 부동산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이제 저희 짐작으로는 이제 한 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유동자산이 있을 때는 크게 두 군데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네.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식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 내지는 가격이 인상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산도 많고 그러나 이게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하고 이 돈이 투자될 곳을 지금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네. 코로나 상황에서 또 해외에 투자됐던 것도 오히려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동자산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가가 만들든지 아니면 해외 시장에서 만들어주든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또 가까운 문제로서는 이제 수요 공급의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3법 같은 것이 임대 수요를 늘리는 한편 수요는 늘리는 한편 공급은 오히려 제한시키는 이런 네. 결과가 있지 않나. 우선 그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가장 근시안적인 원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데다가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이 네. 이제 기름을 붓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야당에서는 항상 임대차 3법 개정해라 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임대차 3법 동의하세요? 네, 뭐 3법 내용만 보면요, 네. 뭐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좋은 약도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시기강상 존재하는 법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데 지금 부동산 매매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월세에 관한 임대에 관한 법이 나온 거잖아요. 시기상으로 보면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독립적이긴 하지만 서로 또 유기적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런 하나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걸 또 건드리면 네. 불안함이 가중이 되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매매 시장 같은 경우도 정책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전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매매 시장과 연계해서는 내가 거주를 해야지만 또 매매할 때 유리해지는 측면이 또 있잖아요. 네, 실거주 네. 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또 줄게 되고 공급을 막았다. 예, 공급 물량이 적게 되니까 또 수요는 또 일정 부분 있고 그러다 보니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전세 난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난이란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떤 부동산 시장에다가 사용할 정도라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많이 심각하고 있다. 라고 좀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정부에서 지금 정책이 나오면서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죠. 네,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 더 강조를 하느냐 전반적인 건 조금 인정을 하면서도 더 어떤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른 쪽에서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이자율 같은 경우만 따져도 영향이 없다고는 절대 얘기를 못하죠. 네, 네.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그 이자율이 계속 지속이 됐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전세난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금리가 낮았던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네네. 예.
지부장님 현장에서 보실 때도 어떻게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딱 예를 들어 보면 네. 상당히 지금 공실이 신축 첫 입주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30% 정도의 공실이 있습니다. 근데도 전세 물량이 없다. 공실은 30%인데 있는데 그래서 전세는 그거를 없다. 왜 이제 임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임대를 안 내놓는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임대차 3법으로 해서 4년 동안은 한번 세를 놓으면 네.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년 정도에 그렇죠. 자기 이제 어떤 조건이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를 감안을 해서 내년 정도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토플러스대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매 때문에 세를 못 놓고 공실로 놔두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죠. 아마 그게 부지 대전의 일부 한 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그 물량도 적지 않은 물량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어떤 그 공급을 감소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네, 보는 거거든요. 대신에 또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요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지금 대전에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층들 어딘가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공급은 딸리는데 수요는 계속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은 뭐 앞으로 2, 3년 정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대전도 심각하다 지금. 그래서 이게 풀리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물량들이 실입주할 수 있는 앞으로 2, 3년 이내에는 해결이 되기가 좀 힘들다. 그렇지만 2, 3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참 안 좋았다. 이게 임대차법을 적용하려면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좀 먼저 안정화되고 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바로 발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네, 시장에 적용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번 세를 놓으면 4년 동안 월세를 못 올리는데 그걸 한 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거기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올리는데 임대인들은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보충을 하냐는 얘기죠. 네. 임대가에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더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을 필 때 정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지 그것까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부분이 참 정부 정책이 발표할 때마다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장님, 근데 81년도에요. 네네.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도입이 됐을 때 그때도 뭐 전세값이 폭등했습니다. 뭐 한 40%가 그렇죠. 올랐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90년도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을 때도 역시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일정 기간 어느 저희가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좀 풀리지 않겠느냐. 뭐 도입한 쪽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예, 것 예. 같아요. 한 6개월 지나면 안정이 될 것이고 네네. 지금 갱신된 70%는 만족하고 있으니까 네네. 나머지 30%는 불편해도 6개월 기다리면 해결이 될 것이다. 과거 사례도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네네. 그 부분은 과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대 흐름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르고 뭐가 또 결정적으로 다르냐면 우리가 89년도에 네네.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 1+1이 아니라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거든요. 네네. 지금은 뭐가 달라지냐면 2년에 +2,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가게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좋은 건 계약할 때만 얼굴 보고 나갈 때까지 얼굴 안 보는 게 서로 마음 편하고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네, 근데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1년 반 정도 살다가 청구를 해야 되고 청구를 받는 사람은 받아들이거나 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분쟁의 불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반드시 분쟁이 생기거든요. 2년 더 살겠다라고 하는데 기분 좋게 그렇게 세요.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임대인 없고요. 네. 그냥 넘어가는 임차인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너무 성급하게 이게 2+2 차라리 2년을 4년으로 해주고 2년 살 사람은 2년 살고 협의를 해서 이게 4년으로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게 정책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분께서 이제 세 분 패널께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전세난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네네. 정부 관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난은 없다는 거예요. 전세난은 없고 네.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좀 네네. 과다한 적용을 해서 문제지 네. 실질적으로 다시 실수요자들은 잘 살고 있고 전세 거래량도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난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부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전세난에 대한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이게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이 잘 나오는데 그렇죠. 진단 자체가 전세난이 없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뭐 줄서기 같은 것도 좀 조작이 됐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세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 생각에는 전세난이 뭐냐면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전세난이고요. 네네.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기 힘든 것도 전세난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전세난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바라보는 전세난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전세난이 아니고 뭐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축소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 자체도 그러면 부동산 전세 대책이 왜 나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국민들이 언론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정부가 네. 등 떠밀려서 지금 대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이게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원인 분석부터 좀 해야겠다. 저는 네.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문제가 뭔지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차근차근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 부동산 공인중개 업계에서도 지금 반발이 심한데 그 부분이 뭐냐면 저번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전세난 때문에 좀 홍역을 좀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인사들한테 계약서를 쓰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체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저희 공인사들한테. 근데 그건 상당히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공인사들이 단순하게 얘기를 들으면 그 체크 하나 하는 게 이게 뭐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이 과연 우리 공인사들이 물었을 때 내가 계약갱신권을 앞으로 2년, 3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이거를 내가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 답을 하겠냐는 얘기죠. 어렵죠. 답을 예.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임차인들이 그걸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느냐? 의무가 없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들이 그거를 임차인한테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공인사들한테 이제 체크를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매수자가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해서 거기에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하겠다고 체크를 했는데 매수자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때 또 임차인 마음 바뀌어서 나 계약갱신권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네, 네. 매수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건입니다. 그때 예. 또 그거에 대한 발생은 누가 책임을 져냐면 공인중개사들이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급격하게 또 어떤 처방을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그 공인중개사들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또 분쟁 또 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늘상 얘기하지만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좀 할 때 그 차후에 어떻게 발생될 것까지도 네.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좀 대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서 보면요, 뭐 같은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층 1, 2층 매매가가 로얄층 전세가보다 싸다. 그러니까 뭐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역전이 된 거죠. 이 정도로 뭐 전세난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저희 뭐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교수님 뭐 혹시 생각하시는 뭐 방안 같은 거 좀 평소에 생각하셨던 게 좀 있으시다면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형국이다 보니까 네. 부동산의 문제를 이 전세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전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전세가 오른 데 대한 경제적 부담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담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예를 들면은 청년 최초의 생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든가 네네. 노인이라든가 또 영세 가구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전세가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네네. 지역적으로 혹은 같은 도시 내에서도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2배, 3배 이상 차이 나는 그렇죠. 지역이 있으니까 예, 예. 현재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하려면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오른 가격, 전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은 좀 저렴한 지역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네. 됐을 때 교통의 문제라든가 출퇴근의 문제라든가 분명히 딴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네. 그런 대책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을 넘어서 제가 지금 현재 옥천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대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3분의 1 내지 4분의 1 뭐 이렇게 네네.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방향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고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각종 규제 정책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세제로서 하나의 세제로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언파퓰러한 네, 대중적이지 못한 대안이지만 저는 예. 보유세 같은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뭐 어떻게 뾰족한 수가 있다면 평소에 생각하시겠다면? 뾰족한 수가 있으면 딱 말씀드리면 항상 좋겠습니다. 이게 없죠. 네, 예, 예. 대안이 이렇게 뭐 진단이 딱 돼서 네, 대안이 딱 나와서 뭐 해결이 딱 되면 뭐 더 이상 저희가 더 이상 논의할 얘기도 없는데 네,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전세 시장 분명 존재하고 매매 시장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어쨌든 전세 시장은요 아무래도 매매 시장이 안정이 되면 네. 전세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따라오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과거의 네. 사례를 좀 보면 그러니까 전세 시장을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어떤 매매 시장의 체질 개선에 조금 더 뭐 물론 정책도 훨씬 더 많긴 한데요. 네. 그래도 매매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네. 전세 시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매매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걸로는 지금 뭐 거의 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공급 확대 정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 정권별 사례를 보더라도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친 정권에서는 가격이 많이 안정된 거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오히려 규제를 많이 한 정권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네, 뭐 네. 그런 사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확대를 통한 매매 시장의 안정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전세 시장까지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쪽으로 좀 정부 정책이 변해야 된다. 네네. 예. 네. 이 부분에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뭐 해법이 있으면 바로 국토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겠죠. 예, 예. 뭐 모든 국민들 건데 교수님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데 실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금 전세 대출이라는 게 또 그다음에 전세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고 하잖아요. 특이한 네, 제도라고 네.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전세금 대출을 가지고 또 높은 전세금 대출 가지고 갭 투자로 또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없는 서민들한테 전세금 대출을 해준 게 서민들 도움을 됐지만 이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이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결과적으로는 부담을 주는 내 집 마련할 때 부담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전세금 대출을 차라리 전세입자들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네. 매수 자금으로 좀 지원을 좀 합격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꼭 굳이 가격이 오르는 가격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좀 대출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필요 없으면 쉽게 또 팔 수 있게끔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거래세를 대폭적으로 인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세금 대출 대신에 좀 매수 자금으로 오히려 대출을 좀 늘려주고 무주택자들한테는 그리고 그분들 쉽게 살 수 있게끔 이 거래세를 낮춰주지 않으면 거래세는 결국에 나중에 어디에 되냐면 매매 가격에 그대로 매도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네, 특히 네. 보유세도 물론 양도세도 그렇겠지만 거래세만큼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박근혜 정권 때 거래세를 대폭적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은 상당히 옳았다. 네. 그래서 그 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네. 거래세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게 매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전세 대출 전세금이 나는 계속될 거다. 그래서 그 세입자들이 매수로 좀 돌아설 수 있게끔 정책적인 좀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세라는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사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게 어떤 정부의 기조였는데 그게 좀 변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래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거래를 좀 용이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장님, 예. 그렇죠. 쉽게 네, 네. 사고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돼요. 근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거래세를 인상하다 보니까 쉽게 살 수도 없고
쉽게 팔 수도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문제는 뭐 한 내년 6월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내년 6월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있긴 한데요. 그게 예, 교수님, 그 지금 말씀 주시기 전에 네.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게 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정부 네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네네. 투기 우려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제 거래세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네네. 낮춰야 되는데 정부도 알고 있는데 네네. 불로소득 환수가 맞물리거든요. 우리가 투기 세력들한테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되고 예. 징벌적인 과세를 해야 되는데 거래세 양도세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이제 지는 게 되기 백기를 드는 때문에 거다. 예, 예.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딜레마이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용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예, 당분간 이렇게 가는데 이게 또 전세하고 맞물리거든요. 이게 네. 전세 제도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수요는 좋잖아요. 전세 너무나 좋은 제도잖아요. 네,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2년 동안 잘 살 수 있는 제도인데 네. 자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세 차익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세 끼고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네, 네.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구매 욕구라고 할까요? 이제 구매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인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량을 늘려줘야 되는 건 맞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냐면 지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전세 수요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전세 수요를 줄이려면 이게 뭐 인구 자체를 분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전세 수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구매 능력이 되고 월소득이 되는데 내가 목돈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네. 목돈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집을 사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분들이 빠져나가줘야 진짜 전세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더 기회가 늘어나는데 네. 지금은 정부가 그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무주택자들도 어제 대책을 보면 신용대출도 막아버렸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삼성전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목돈이 부족하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길도 막아버렸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능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취득세와 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네. 대출 한도는 늘려주고 뭐 금리도 정책 금리를 적용해주고 네. 또 하나 팁을 또 더 고민을 하자면 네. 그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살 때에는 다주택자들이 실수요자들한테 주택을 팔 때에는 예를 들어서 KB 시세의 한 90% 정도 네. 가격에 팔면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주게 되고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면 네. 서로가 윈윈하게 되거든요. 거래량도 늘어나게 되고 시세는 10% 정도 다운이 되고 집주인들은 출구 전략, 매수자들은 내 집 마련, 또 전세 수요자들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전세 시장도 더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고집대로 안 돼. 우리는 무조건 규제만 해야 돼. 네, 네. 절대 임대차 3법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예.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꼬를 좀 터줄 필요가 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내년 6월까지 이렇게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전세난 사실 지금 뭐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뭐 상호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네네. 매매 시장이 이렇게 얼어 있으니까 전세난도 네네. 심각해진다는 건데 네네. 어떻게 내년 6월까지 좀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6월까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가격도 조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 네, 네. 거래량이 이제 계속 없을 건데요. 이제 네. 6월 1일이 되면 이제 조금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 그 즈음에서요. 왜냐하면 그 전이죠. 그 전에 나오진 않을까요? 그 이게? 전에 이제 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예. 뭐 6월 1일까지 딱 가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미리 준비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는 같아요. 네네.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이제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오르거든요. 또 네네.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세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내놓는 분들이 생기긴 할 건데 네.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을 조금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이 정도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어떤 세 부담보다 어떤 저번에 시세 차익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굳이 팔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네. 예. 지금 뭐 다주택 뭐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쁘게 얘기할 정도로 해서 네. 뭐 세금도 강하게 매기고 하지만 네,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을 못 쫓아가니까 시장의 가격 상승 폭을 세금으로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익이 더 나겠다는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실 거고 네, 뭐 네. 굳이 내가 안 팔아도 되겠네. 세금 지금 조금 내지. 내가 나중에 더 크게 이득을 볼 텐데 네, 라는 네. 인식이 또 팽배해지면 네, 물량이 네.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안 파시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또 못 네. 파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년 6월 1일부터 이제 세금이 강화되잖아요. 그럼 네, 양도세 네. 같은 경우에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2%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네.
72%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도 62%거든요. 3주택 이상은. 큰 차이가 없다. 60이나 70이나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투자해서 10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났는데 네네. 지금 6억 원을 정부가 가지고 가고 내년 6월 1일 되면 7억 원을 가지고 가는데 어차피 동업도 5대 5인데 네. 동업보다 더한 걸 가지고 간다면 그걸 용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증여로 간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죠. 지금처럼 예. 출구 전략이 막혀 있으면 못 판다는 거죠. 어떻게 네. 7억을 세금 내고 내가 3억만 가지고 간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토론을 거의 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마무리 발언 뭐 기회 한 분께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서지 부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무주택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언, 어드바이스를 좀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저희는 아까 이제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네. 세법이라든지 종부세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바뀌고 그리고 임대인들이나 또 다주택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 4, 5월 달 정도면 네네. 매물이 좀 일정 부분 좀 나올 거로 저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임차인들께서는 가능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집을 구입하는 게 낫다. 지금은, 한번 네.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게 오른 가격은 오르는 거는 급격하게 오르지만 네.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꼭 가격이 오르는 지역만 찾아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수준에 내 경제에 맞는 주택을 마련을 해서 실거주 위주라면 마련을 하셔서 편안하게 거주 쪽으로 생각하고 주택을 좀 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래서 그 시기는 내년 3, 4월, 5월 달 정도에 한번 시점을 네. 좀 보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들어가 살 집이라면 예, 살 집이라면 지금이라도- 실거주자라면 예. 망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서 네. 망설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지 다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세금 문제랄지 양도세 문제랄지 또 네. 보유세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고요. 또 없는 사람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대로 지금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네. 지금 팽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임차인들은 그냥 너무 이렇게 가격 오를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되면 지금이라도 사라. 전세금 대출 받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좀 서민들한테 꼭 전세금 대출이 아니라 매수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연, 예. 저도 뭐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이거든요. 집 뭐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은 꼭 할 필요가 있고 1년 전에도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했고요. 5년 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비싸서 못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오르고 내리고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서 좀 떨어지면 또 기다리면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했으면 좋겠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저는 내 자녀가 내 자녀의 문제고 내 자녀가 거주할 집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현실성 있게 시장 의견을 반영해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의견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네. 교수님, 신 교수님, 예. 예. 이 주택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지 이 투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살기에 편안한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네. 사회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도 좋고 민간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의 물량이 지금 전체 주택 가운데 약 8% 정도가 되는데 네. 사실은 이 물량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요. 또 실수요자 내지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인구가 앞으로 2050년 이후는 이제 감소한다고 보니까 줄죠. 예.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건설을 하면 적어도 뭐 50년, 60년 동안 네. 사용하는 거니까 과연 30년 후에 이 현재와 같은 주택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불안함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박 교수님. 네.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요, 항상 나쁜 예감이 좀 들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나쁜 예감이
지금까지는 조금 맞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좋은 예감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네네. 우리가 뭐 빈익부, 부익부 해서 부동산이 지금 대표 주자로 나오고 있지만 네네. 아주 큰 틀에서 보자 마지막이니까 큰 네네. 틀에서 보면 모든 게 좀 수도권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 네네. 이런 끝의 원인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역설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됐는데 세종시가 저렇게 뜨거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부 대책에도 아랑 것 없이 이번 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값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무려 63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과열된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 시장에도 이번 대책으로 숨통이 좀 트일 것이다, 아니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전세난 때문에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리는 실수요자들 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이번 대책이 전세난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